제가 여자분들 입장에서 오실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지 말고 차라리 얼마든지 다 넣고 혼용시켜라. 그리고 대출 이자도 공동의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무리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 좋습니다. 전연차에 이혼한다고 하면은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좀 현저히 우위에 있는 기여도를 가져올 수 있고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인데 공동명의가 갖는 법적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사실 명의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집을 매매한다거나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거나 할 때 두 분이 항상 명의자가 같이 날인을 하셔야 되고 전세를 놓는다고 하셔도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누구 명의라고 하더라도 특유 재산을 어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부부가 나눠야 되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의에 대한 이제 자금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셨는지 실질적인 기여도가 명의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설명 가능하실까요? 특유재산은 쉽게 말하면 어느 부부의 일방이 뭐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부동산 아니면 혼인 중간에라도 어느 일방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상속받은 재산 등 부부의 그런 공동 부부 생활 중에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과는 별개로 분리가 되는 어느 한쪽의 특유한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특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유재산이 약간 예. 이건 내 거다. 예, 맞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가 5년이 안 되고 한 3년 정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남편이 7억, 아내가 3억을 했어요. 그 명의를 만약에 7대3으로 나눴다. 그럼 심플하게 그냥 7대3으로 나눠 갖는 거죠. 네, 사실은 7대3으로 명의를 하든 남편 단독 명의로 하든 아니면 명의를 5대5로 하든 그렇게 5년 차 이내의 부부를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혼인기간 좀 단기간인 부부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부들은 거의 자금적 기여도를 많이 본인이 갖고 온 거랑 비슷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7대3으로 넣으셨다고 하면은 명의랑 관계없이 7대3으로 분할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 명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만약에 5년 차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부부 재산분할 기여도가 5대5가 되는 게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쉽게 그냥 편하게 드리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깝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5년 차 이내의 단기간 부부랑 10년 차 이상으로 이제 5대5가 나오는 부부 사이에 있는 부부들이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될 수 있는데요. 혼인기간인 7년이나 8년 차 부부에 뭐 자녀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는 혼인기간 10년 차 부부에 가깝게 봐서 5대5를 때리신다거나 아니면 6대4 정도로 때리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전연차 부부에 가깝게 봐서 재산 기여도가 너무 달랐다. 그래서 7대3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어가면 전업주부에서 자금적 기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5대5에 가깝게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사실 그럼 명의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실무적으로 명의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재산분할 방식을 정할 때 이제 명의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금은 섞었지만 남편 명의로 한다. 집을 남편 명의로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부동산은 쌍방이 동의하는 어떤 합의안이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져가고 와이프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라라는 판결을 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공동 명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재판부에서는 공동 명의 그 상태로 매각해서 이 비율 그대로 나누고 차액을 정산하라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판결이 아니면 두 분이 협의하셔서 뭐 와이프가 원하면 와이프 쪽으로 남편이 원하면 남편 쪽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픽하고 내 명의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고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내가 명의자여서 자금적인 기여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수 있어서 내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는 불안하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제
홀딩을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공동 명의자라면 그런 제도 없이 그래도 뭐 소송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아예 빵프로는 아니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남편이 아니라 아는 상관없지만 내가 이제 좀 더 내 큰 지분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내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챙기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이라는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 네. 남편분이 뭐 8억, 9억 대부분의 이제 비율을 가져오셨어요. 대출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차액 1억을 와이프가 원래는 집에 합치려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신용대출 더 땡겨서 자기가 전체 10억을 하고 와이프는 혼수를 채운다든가 생활비를 대시는 방법도 있는데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무리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집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다 포션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제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10억짜리 집이고 네. 뭐 제가 5억을 대출 받고 3억을 준비했고 네. 상대방이 만약에 2억을 준비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 상대방 2억을 너 혼수해. 네. 이렇게 하고 네. 나머지 내가 그냥 사버리는 게 낫다. 네, 전체를 하는 게 사실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자금적인 포션을 다 했기 때문에 전연차에 이혼한다고 하면은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좀 현저히 우위에 있는 기여도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2억을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합쳐서 같이 넣었다고 하는 경우라도 결국엔 3억, 2억 각자 가져오신 부분은 있지만 5억은 남편분이 채무자인 담보대출이긴 하지만 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누가 냈는지 누구의 통장에서 공동의 생활비 통장에서 됐는지 거기에 뭐 남편분도 생활비 넣고 와이프도 생활비 넣어서 같이 관리한 통장에서 대출 원리금이 나가고 재산세가 나갔는지 아니면 각자 관리하시는 통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남편분이 다 내시고 공과금도 남편분이 내고 재산세도 남편분이 내고 와이프는 생활비를 댔다든지 이렇게 분리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자금적인 기여가 굉장히 다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수는 나중에 네. 재산 분할에서는 조금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좀 애매한 거죠. 혼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 양쪽에서 같이 자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뭐 남편분이 3억짜리 아파트를 해오시고 와이프가 한 7, 8천 들여서 혼수를 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남편분도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시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혼수는 다 증발해버리고 없는 돈이고 시스템 에어컨 넣었는데 떼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다 증발해버리는 돈이고 반면에 집값은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런 와이프의 자금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여자분들 입장에서 오실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혼수하지 말고 차라리 집값에 얼마든지 다 넣고 혼용시켜라. 그리고 대출 이자도 공동의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애매한 게 인테리어는 어때요? 인테리어는 그나마 집값하고 같은 그런 같이 비슷하게 입증하기가 어느 정도 또 쉽거든요. 근데 그래도 집값이냐 인테리어 비용이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인테리어비에 1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매각했을 때 인테리어비를 내가 들인 1억만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산에 돈을 네. 넣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집값을 만약에 보탤 때 인테리어비로 따로 1억을 지출하시는 것보다는 집값이 있는 통장에 지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기로 다 넣고 거기서 뭐 10억짜리 집인데 인테리어비까지 1억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집에 대한 자금으로 같이 빠져나가는 게 집에 대한 기여로 보기가 편한 거죠. 그러면 네.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자기는 내 집에 큰 돈 쓰지 마. 이제 뭐 혼수나 이런 거 해. 네. 그리고 이제 통장을 분리해서 우리 자기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생활비 써. 원리금이랑 세금은 내가 갚을게. 이런 네. 식으로 맞는 게 맞는 거고 네. 오히려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원리금 같이 해야지. 그쵸. 원리금도 같이 갚고 그리고 뭐 세금도 같이 내고 같이 내가 이런 자산을 그쵸.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네.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같이 돈을 부담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네. 자녀 유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 유무도 사실 재산적인 기여도에서 전혀 배제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양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재판부에서 고려를 하시거든요. 뭐 무형적인 지금까지 기여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8년 차인데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10년 차에 좀 가깝게 보는 거고 7, 8년 차인데 그래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5년 차인 전연차 부부에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물론 명의도 중요하지만 명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들어간 비용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혼수나 인테리어도 좋지만 자산에 내가 이제 돈을 넣고
거기에서 원리금이라든지 세금 등을 네. 누가 더 냈는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예.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 케이스 중에 네. 승소 사례 중에 하나로 그분이 혼인 연차가 9년 차여서 비교적 10년 차에 가까운 연차여서 상대 측에서는 5대5를 청구했고요. 저도 최초에 상담할 때는 뭐 6대4 정도 나오는 걸 현실적인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해서 본인의 기여도를 90%로 인정받은 케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네. 10년 차에 가까우니까 5대5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이제 방어를 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지켜준 거죠, 본인의 그러면 이제 자산을. 그 예. 영상에서는 네. 이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네, 자료를 예. 준비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내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간단히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선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원 광교에 위치하고 있고 수원 가정법원하고 관할 법원의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 재산분할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혼이나 부동산 또 어떤 비상장 주식 간의 기업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재산분할 사건들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에 나오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관할 지역이면 어느 지역들이 있어요? 성남, 분당, 판교, 용인, 동탄, 요런 안산, 안양 요 정도 지역들입니다. 평택도 혹시 있나요? 평택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문제가 생긴 분들은 네.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